네, 2019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장애인 아고라는 원래 이 장애인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는데 공급자 대비 대상자, 수혜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 또 주체로서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날 것 그대로 발언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예요. 사전에 여기 모셨지만 주로 발언을 해주십사 해서 모신 분들이 이제 주 발언자라고 저희가 불러드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방청객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또 특히 올해부터는 장애인 전문 방송이죠. 이 복지 TV하고 같이 방송으로도 편집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주발언자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첫 번째 주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올해 7월에는 장애 등급제가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장애 등급제가 왜 필요했고 왜 요구가 되었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면 폐지가 되면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항상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이다는 항상 존재하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접근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했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주제의 제목을 잡아야 되니 장애 등급제 폐지, 내가 바라는 세상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사전에 자료를 조금 봤는데 장애 등록 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혹시 몇 퍼센트 정도 장애인분들이 그렇게 응답했는지 알고 계실까요? 60%? 네, 64% 정도 2017년 실태조사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행복이음에서 올해 초에 이 통계를 낸 걸 들여다봤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상담하는 이 율도 30%에 머문다고 해요. 장애 등록 제도가 있어서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갭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장애 등급제가 이제 왜 필요했던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까지 같이 좀 풍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발언자로 사전에 요청을 드린 참석자분들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 왼쪽부터 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정책팀장님 끝쪽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정책위원장이시면서요. 양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요. 저희가 이 아고라의 준비와 공동 주최를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님 옆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옆으로 장애여성 네트워크의 김효진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끝쪽에 계신데요. 기존에 관련 여러 단체에서도 근무하셨었는데요. 활동가 이렇게 소개해달라 부탁을 해주셨어요. 양영희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계신 방청객분들도 중간에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순서나 원고는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큰 틀에 몇 가지 주제만 사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서가 없으니까요. 먼저 발언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 하게 됐는가 이렇게 설명할 때 처음에 화두였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뭔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었으니까 폐지를 논하게 됐겠죠.
장애 등급제 개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하게 된 겁니까? 우리 일단 이용석 실장님께 처음 여는 발언과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장애등급제 폐지의 이유에 앞서서요. 일단 장애등급제를 왜 시작해야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등급제는 이제 1988년도 88 올림픽과 이제 패럴림픽 끝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 등록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요. 장애 등록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장애 등급을 이제 매기기 시작했는데, 이 장애 등급의 기준은 신체적 장애가 누가 더 심한지를 1급부터 6급까지 이제 등급을 매겨서 이제 등록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등록을 받았던 이유는 현재 그 당시에 그 복지 서비스의 급여량과 그다음에 그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이 등급제를 그 당시에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는 적은 예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보아왔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9년도에 약 한 17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었는데, 현재 2017년도에는 250만 정도, 14배 정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적어지게 되고, 특히 이제 2007년도에 시작됐던 그 중증장애 수당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대상을 받으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재판정을 다시 받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그 대상을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등급 판정,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 더 완화된 등급 탈락을 했던 비율이 무려 37%가 됐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장애가 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연장으로 이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요. 좀 더 본격적으로 바뀌게 됐던 거는 이제 2011년도 활동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는 1급 그 당시에 재판정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등급 완화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가 더 심하게 돼야 된다는 것. 객관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애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도대체 장애 등급제가 실시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장애인의 복지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조정 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제 장애 등급제 폐지의 요구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추가로 조금 더 장애 등급제 왜 뭐 때문에 폐지하자 얘기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등급을 받으러 갈 때, 그러니까 정육점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육점에서 이제 수입이냐 한우냐 뭐 원 플러스냐, 그죠? 뭐 손 들어봐라, 발 들어봐라, 뭐 누워봐라, 또 엎드려봐라, 뭐 이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고 대단히 그 모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판정이라고, 그러니까 용어가 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판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사라는 용어보다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뭐 이렇게 좀 용어가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한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야, 너 운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이 운전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기능,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그냥 정육점 버전으로 그냥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 그러니까 사회가 장애인에게 어떤 제약과 장벽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음으로써 판정의 과정과 결말에서 낙인감을 가지고 밖에 없는 현재까지의 모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석 실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장애 등급에 대한 심사 체계가 현재 모습을 찾은 건 이제 2011년부터예요. 그래서 연금공단의
그래서 사전에 뭐 심사제도 한 거는 그 전이지만, 그래서 새로 신규 등록 장애인 또는 이제 재판정 또 이런 조정 이런 대상까지 확대되고 의사가 진단을 하고 연금공단이 심사하게 된 게 이제 2011년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들이 이제 한정된 인프라 제한 안에서 나눠주기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 개인의 욕구가 얼마나 다양할까요? 이 장애 여부를 떠나서 개인의 상황에 따른 욕구와 또 환경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지원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살펴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장애 등급제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진국에도 형태를 갖고 있는 데가 여전히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있고 독일도 중증 장애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필요한 또 그들에게 주는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이 제도 자체가 그들에게 지원돼야 될 서비스의 양 또는 관점하고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굉장히 큰 차이가 되겠죠.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네, 해도 될까요? 말씀 주시죠. 네. 지금 처음에 장애등급제 개편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이념이고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적인 측면과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인권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은 어차피 등급에 의해서 낙인화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몇 등급이야? 너는 몇 등급이야? 결국 이 등급에 의해서 서비스의 양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 서비스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전에는 주로 감면 혜택을 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 활동보조 서비스나 장애연금이나 장애인 콜택시나 이런 서비스의 개념이 직접 서비스를 받겠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변화했는데 그 장애인을 규정하는 이 제도는 그 이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에 활동보조 서비스가 되고 장애연금이 시행되면서 가짜 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급 재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등급 재판정에 의해서 기존에 받던 서비스를 못 받게 되죠. 지금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2급, 3급까지 확대가 됐지만 그 당시 이제 1급밖에 못 받았었고 제가 아무리 전동유치를 타고 있어도 제가 2급 이하로 떨어지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2011년에 그 장애 등급제 재심사를 위해서 떨어지는 장애인이 많았고 그래서 연금공단을 점거를 했거든요. 전국 장애인 차별실패원들이 그 연금공단을 점거하면서 장애 등급의 피해 상황을 알렸지만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 그냥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네가 몇 등급이야 이렇게 판별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활동을 하고 내가 자립생활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전동유치를 탄다는 것고 활동보조 서비스인데 내가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내 생활, 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를 짚어봤을 때 장애 등급제에 의해서 그 서비스의 권리가 주어지는 거는 이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럼 그걸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급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서는 OECD 국가 절반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장애 치료도 절반이에요. OECD 국가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서비스, 사회적 참여 활동, ICF 개념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장애인들이 그것을 활동할 수 없는 제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제가 없어져야 되고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죠.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개편 폐지 그 말씀 주셨잖아요. 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서비스의 기준이 되어 왔다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린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등급이라는 자체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등급제가 뭐가 문제였냐 또 무엇이 불편했냐 이런 주제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김효진 대표님. 네, 과거에 이제 장애 등급제에 따르면은 일단 의사가 판단하기는 하는데 그 의사분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정형외과 의사가 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등급이 들쑥날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3급인데요. 저보다 훨씬 경하신 분들, 보조기도 착용하지 않고 목발도 안 짚는 이런 분들이 2급, 1급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의학적 기준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이제 제 경우 허리 이하 마비거든요. 허리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날 때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하지에 장애가 있는데 한쪽 조금 기능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쪽에 오랜 세월 동안 과도하게 이제 사용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연골도 계속 이제 부어있는 상태고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어깨의 힘줄은 양쪽 다 거의 끊어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발목도 조금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망가질 때까지 죽도록 사용하라라는 게 현재까지의 장애 등급 판정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럴 미래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피해를 줄이면서 지금 잔존 기능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과거의 장애 등급제 기준으로는 그런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계속 죽을 만큼 사용하도록 강요당해 왔다 이제까지. 그게 장애 극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거의 의학적 기준만으로는 정말 현저하게 부족했다. 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의학적 기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 학자들 아니면 정부가 하는 말로는 잘 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우리 김효진 대표님 말 한마디로 이해가 가셨죠? 제가 어제 마침 뭐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 에이징 커브라 그래서 선수들의 기량도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서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하물며 이 신체의 기능의 문제 또 정신장애 영역에서는 또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어떤 치료 아니면 사회 참여의 개념을 보고 관리나 아니면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아마 의학적 판단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현주 팀장님 혹시 저는 그 다른 측면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장애 등급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은 장애인끼리의 갈등 조장. 또 하나는 장애인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정부가 내몰고 있었던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장애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받지 못할 서비스가 딱 구분이 돼요. 현재 등급으로 따지면.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 등급이 뭐 1등급이라고 해서 4등급보다 더 못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학적 기준으로만 나누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등급 받기 위해서 1등급, 2등급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부도덕한 방법까지 동원하게끔 만드는 그게 아주 정부가 크게 일조를 했던 게 현재의 어떤 그 등급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등급제는 폐지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계속 지금 현재 어차피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이 의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100% 버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뭐 이렇게 갈등, 부도덕 이제 그 제안을 나눠 쓰는 것들을 받는 사람 대상자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전가했다 그 말씀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분들 측면에서 볼 때 등급제로 인해서 뭔가 불편하고 피해를 본 사례들이 판정 또 재판정 그리고 등급이 제한된 서비스가 또 해당되는 게 많으시잖아요. 활동 지원도 그렇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급수에 매몰돼서 피해를 보고 이랬던 사례들 이런 경험들 그런 걸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애 정도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시기가 지난다고 해서 이게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급격하게 장애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의 어떤 판정 체계 하에서는 그 어떤 그 기존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 5등급이었던 분이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이 1등급 기준에 들어가는데 이 등급 판정을 하시는 분들의 기존의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그 병원이나 어떤 진단을 거치지 않고서 그냥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이의 신청한 걸 반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력과 시야의 어떤 구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등급 판정 기준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하면 대부분 다 시력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야에 따라서도 이 어떤 시각 활동에 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주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 정면에 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고 또 측면으로 오는 사람만 구분할 수도 있고 이런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현재 어떤 그런 이 기준 하에 이 등급 판정 기준 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피해라기보다는 어떤 이 등급 판정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시각 장애에 대한 이해도에 대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은 사실 굉장히 빈번히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상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시력을 시력을 조절했죠. 좋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복합적으로 이 진단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력이 어느 정도냐 그거는 충분히 저는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등급제 하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은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까지의 구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한된 자원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거를 베이스를 한다면 항상 뭐가 안 돼, 할 수 없어, 너만 할 수 있어 이런 관점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다 보니 뭔가 조사해야 되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그 조사표는 한정을 지울 수밖에 없죠. 충분히 알아보게 만들기에는 제한돼 있으니까 자원이 거기에 따른 인력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의료적인 판단의 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시각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해 없이 그 사람을 대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이용섭 시장님 조금 더 이 등급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네. 뭐 시각장애 유형을 또 소개해 주셨지만 뭐 심사 과정도 있고요. 또 재판정 과정도 있고 또 이 서비스를 주기로 했는데 찾아가기 어려운 또 내가 받기 어려운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있었던 이런 등급제 하에서의 또 다른 뭐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 싶네요. 실제로 그 현재 지금 장애 등급제가 의학적 판단을 근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박스 등급이었어요. 아는 의사한테 박스 한 박스 들고 가면 등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은 등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실제로 제공받지 않아야 될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정작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중증장애인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이런 불합리가 계속돼서 이어져 왔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본인은 이제 장애 등급이 2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박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2급인데 실제로 1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조금 그 당시에 그 인정조사표를 받을 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좀 연기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이제 급여량을 너무 적게 받았고 급여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활동지원사도 매칭이 안 되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 가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이러한 불합리성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급여량이 너무 적고 본인한테 적다 보니까 그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칭도 잘 안 되고 그 매칭이 안 되니까 원래 이제 그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본인 부담금을 법적에서 정한 본인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장애 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공되는 급여량이 실제로 정부가 알고 있는 것만큼 정부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등급을 통해서도 왜냐하면 등급 자체가 애초에 서로 받을 때 불합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장애 등급제 폐지를 기점으로 해서 진짜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은 조금 장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그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평가받는다, 그죠? 이게 내가 뭔가를 증명해내서 평가받는 느낌. 이게 말 속에서도 들어있잖아요. 혹시 박스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이라고 끄떡끄떡 해주셨거든요. 이 자체에 벌써 문제점이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또 두 분 또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4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사회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차가 필수적인데 4급은 자동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재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왜 재판정을 신청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자동차 지원, 세금 면제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유로 재판정을 신청했느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욕구에 의해서 재판정을 신청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 권리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마치 내가 뭔가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한테 매도당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그 욕은 먹었지만
3급으로 올려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어떤 지원을 지원을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첫 번째 그것이 의심받거나 이게 아니라 이해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첫 번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3급이어도 콜택시도 못하고 활동보조 서비스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안을 수도 업을 수도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콜택시를 부를 수가 없었던 게 저한테 굉장히 제약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아이를 데리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럴 정도 목을 못 가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카시트가 있어도 나중에 이제 카시트를 사용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었지만 초반부에는 정말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지 신체 기능상의 능력이 되느냐,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손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동을 하는데 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겠다. 거기에 성별도 고려해야 되겠다. 또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남성이어도 한부모로서 육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정말 수요자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개인적으로 장애 등급이 이제 그 재판정을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이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면 재판정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재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원래는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체장애 1급이었어요. 왜냐면 이 뇌병변 장애가 생긴 게 2005년인가? 2007년인가 그랬거든요. 그 이전에는 내성마비 장애는 지체장애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체장애 1급으로 돼 있었는데 저는 원래는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의 보행도 하고 했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니까 이 목 디스크가 심해져서 목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버렸어요.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에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이 하반신에 마비가 오는 게 걷지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대소변, 신변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게 가장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했는데 목 디스크 수술하고 다 했는데 목 디스크 수술할 때 목에다가 힘을 박느냐 안 박느냐가 이게 등급 판정이 되게 그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다리 신경은 살아 있는데 난 하반신만 신경이 돼서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활동보조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등급은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등급으로 해서 살다가 2등급이 나는 활동보조였으니까 지금보다 더 필요한데 2등급이 나와버리면 더 이상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뭐냐면 하루 6시간을 평균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10몇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냐면 외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활동보조가 있으면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기저귀를 차려도 왜냐면 활동보조가 있어야 기저귀 혼자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하루 16시간 정도가 활동보조가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83세예요. 저희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체격이나 여러모로 감당이 안 돼서 활동보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서비스라는 게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고 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어떻게 작용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서비스
욕구나 장애인 당사자의 그 의견이 서비스 반영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장애등급제 제도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생생한 증언과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의학 기준이 뭐다 이걸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욕구에 따라서 왜 봐야 되는지를 우리 양영희 활동가님이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기억나는 기사가 있는데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1인당 평균 1억 이상 예산 소요. 이런 헤드카피가 있었던 그 기사가 있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장애인들이 세금 먹는 도둑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장애인은 심지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도 아니라서 쓸모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존재들이다라고 그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그 제대로 그러니까 인권 권리 보장을 하지 않고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쪽이 낭비하고 있다라는 반대 논리로 자기들을 이렇게 방어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1억일 수도 있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거는 활동 보조인 급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고, 예.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그 측면은 싹 빠지고 마치 장애인이 1억씩 1년에 소비하는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1억 우리한테 준다라면 우리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효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더 얘기되는 게 뭐냐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분배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 경험하는 서비스가 영국 같은 경우는요 발달장애인이가 그 돈으로 영화를 보던 친구를 만나서 카페를 가던 이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돈으로 활동보조 서비스 안 듣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술 마시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욕구고 문화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예산에 그리고 요즘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려는 활동보조인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나에게 맞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활동보조 그 교육기관 가면요 사람들이 밀려 있어요. 그만큼 하나의 일자리 군로 안정화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이 평균 우리나라 예산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데다가 그 4분의 1도 거의 60~70%가 시설에 들어가요. 시설에 259만의 장애인 중에 시설 생활한 장애인은 5~6만 밖에 안 돼요. 근데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시설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시설 재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만큼 서비스가 개개인이 주어지고 개개인에게 주어지면서 그 개인이 내가 그 서비스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설에 들어가던 지역사회에서 활용을 하던 어쨌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예산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장애등급제가 뭐가 문제인가를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죠?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늘 뭐 기사 어떤 관점에서 썼느냐, 그렇죠? 어떤 관점의 자료를 보느냐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건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왜곡된 사실이나 정보는 없이 장애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우리 이현주 분장님 또.
사실 이제 등급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걸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집을 한 채를 딱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을 증축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안 들어오게끔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지금의 등급제인 거고, 이게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폐지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축소이죠. 6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는 것 뿐인데, 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뭐 신청 자격을 뭐 모든 장애인에게 한다고 하지만 집이 커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받아야 할 권리를 얼마만큼 가질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이번에 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도구도 뭐 여전히 근본적 문제는 뭐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찾을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장애계 내부에서도 솔직히 아까 이상원 센터장님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지만 장애 운동에 이게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었는데 과연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운동으로 계속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또 이용하는 또 그런 운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주도해가는 운동이 되는 것인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하고 좀 어느 정도 정립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과가 이제 하려고 했다가 복지부에 만들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그러니까 시설 입소 희망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80만 원씩 연금을 주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 통장에 8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데 이 아이를 굳이 시설에 안 보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누가 성립시켰냐면 장애인 복지과 이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성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만저만 얘기를 한 거죠. 아까 드렸던 말. 비용으로 이거 되게 멍청한 거다. 이거 시설 정책이. 뭐 걸리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거 맞다.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과에서 이름을 줬어요. 제가 진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 예산 제목이 뭐냐면 장애아동 복덩이 프로젝트. 재밌네. 거죠. 그러니까 내 가정에 장애아동이 태어난 게 전혀 불행이 아니라 복덩이가 굴러온 복덩이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좀 물론 공포감을 좀 조성하고 공부를 가르쳐야 되기는 하겠으나 안 웃기십니까? 예. 그러니까 공포감을 좀 조성하고 가르치기는 해야 되겠으나 예산의 논리에서도 충분히 예산 담당자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선언적 경험이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주제로 장애 등급제가 왜 문제였고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왔던 관점이 이 시간 안에 쭉 이렇게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관점, 또 개인의 욕구가 필요한 것, 그것들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 이 관점까지를 우리 주 발언자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 위반자. 맨날 저희가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다 대상자냐 수혜자냐 이런 얘기를 쓰지만 조금 색다른 언어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정육점. 네,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정육점보다는 그 관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많이 기억하고 또 주변에 알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서울시의 예도 들어주셨잖아요. 거기가 다 연관된 거죠.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느냐, 어떻게 각자의 역할에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느냐에 퀘스천 마크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등급제 폐지의 문제 또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삶이 달라질까요?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인데요. 그런 주제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폐지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폐지가 된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올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계획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봤을 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우려가 있을까? 아무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 보따리로 좀 풀어낼까 합니다. 사실 정부의 계획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꽁꽁 쌓여 있어요. 현재까지도.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늦게 발표할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이 오픈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충분한 예산에 대한 고려가 현재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모신 분들을 통해서 일단 정부의 이런 한계를 떠나서 등급제의 폐지가 이후의 삶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릴까? 우려되는 거, 기대되는 거 혹시 있으시면 이제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양영희 활동가. 올해 7월부터 중정도로 나눠서 등급제 폐지를 하고 종합조사표로 인해서 등급을 판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으로 올해 7월 이후에 크게 체감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합조사표라는 게 활동부도 인정조사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기존의 서비스에서 개인의 욕구나 그런 개인의 판단에 의한 등급이 약간 가미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하기 때문에 크게 체감되진 않을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분명히 달라지는 점이 있고 발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등급제 폐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급제 자체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냐면요. 등급제가 개편되고 나서 이제 폐지를 향해서 단계적 폐지로 가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이 소득 보장 제도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냐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6명이 회의를 하다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켰어요. 6명이 회의하다가. 그래서 6조각으로 나눴어요. 피자를. 그래서 각각 한 조각씩 먹으려고 피자를 시켰는데 6명의 사람들이 더 왔어요. 더 왔을 때 피자 6조각을 나눴는데 6명이 더 왔기 때문에 12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2분의 1씩 먹거나 누구는 못 먹게 돼요. 피자가. 그러면 피자 한 판을 더 시켜야 되는데 한 판을 더 시킬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자 6조각을 나눠 먹거나 못 먹는 사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지 등급제 폐지가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등급제 폐지 이후에 소득보장 장애인 식대조사에 의해서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소득보장이에요. 활동보조 서비스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장애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소득보장이거든요. 장애인 41% 정도가 소득보장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예산대로 가면은 이것들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소득보장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맞춤형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나 이런 것들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대표님? 네. 같은 생각인데요.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서비스 총량은 감소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늘리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근데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개인별로 불이익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져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이 못 받는 사태가 분명히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정을 하는 건지, 서비스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꼭 필요한 서비스를 나에게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정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이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사정을 통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활동보전 서비스를 제가 못 받고 있는데 139은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재판정을 하게 되면 139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지난 2016년에 왜 강서구에서 대거 161명인가 탈락됐어요. 시간도 7시간 깎인 사람이 있고 193시간 깎인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사실은 되지 않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핵심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면 그보다 훨씬 디테일해져야 되는 거죠. 촘촘하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경증, 중증 정도로 나누면서 더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핵심을 사실은 살짝 비껴가면서 확 그냥 해체해버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조사 체계만 강화된 게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계속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맞춤형. 맞춤형과 종합조사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에요. 맞춤형을 하려면 종합조사가 아니라 서비스별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종합조사로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신의 경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근본 자체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왜 장애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죄송한 얘기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일거리만 항상 늘어나요. 연구 용역들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관리하시고 하는 분들의 일거리만 늘어나지 우리는 여전히 관리의 대상, 사정의 대상으로 머물고 있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전혀 들지 않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우리는 계속 조사만 받다가 세월을 보내야 되는, 특히 2, 3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한다는데 장애는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나빠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나빠지는데 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본인이 필요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사를 본인이 신청하는 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2,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가 계속 관리하겠다라는 거라서 그런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등록제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서비스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부에서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과 저도 같이 의견은 같습니다. 이제 예산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런 논의들은 결국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전체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큰 틀 안에는 아까도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동지원제도 서비스에 대한 프레임의 장애계를 딱 가둬두고 여기 안에서의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장애계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기타 특별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체 어떤 식의 논의가 없이 그저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 모두 다 빠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활동지원 서비스가 가장 장애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선물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수는 올해 7만 1,000명. 근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영향을 받는 장애인은 256명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가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제 양영희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소득보장 체계 말씀하셨는데요.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인의 삶이 달라지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 등급제 폐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를 누굴 더 주고 덜 주고 그 대상을 찾는 근거는 될지언정 이것이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는 원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소득보장 체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가 뭐가 있죠? 기초생활수급 제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 제도에 장애인이 몇 프로가 지금 거기에 수급을 받고 있냐면 16% 정도 수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6%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결국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가 깎이고 그 다음에 또 장애수당에 대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거기에 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장애인들이 뭐 세금 먹는 돈 먹는 것이 안 그래요. 사실상은 대부분 다들 본인들이 일하고 본인들이 일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 안에 우리가 스스로가 갇히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던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잊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현준 팀장님. 저는 이제 7월이 되면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란의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도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이제 4가지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삼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되는 건 활동 지원에만 포커스가 돼서 그쪽으로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어떤 보조기기 지원이라든지 거주시설 입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현재 어떤 그 조사도구 지표로 보면 아무리 앉아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지표들을 활용해서 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복지부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은 것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활동 지원만 그 서비스가 아닌데 이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이제 넘어가야 될지 굉장히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여전히 이 복지부나 정부는 현대판 심청전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갱신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예쁜 여자들 만나면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갱신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거는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뭐 내사 상태에 있다가 27년 만에 뭐 깨어난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뭐 그런 기적을 바라고서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더 이런 나머지 활동 지원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여성한테 전동 휠체어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일시적 장애 상태로 보는 거죠. 뭐 산전사는 우울증이 있고, 뭐 이래서 무거운 거 못 들고, 애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쇼핑한다고 무지하게 어렵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 하나가 있다면, 그죠? 제가 그 애기 지금 18살인데 이 친구 조그맣을 때 전동 휠체어 타고 마트 가면은 거의 막 그 스타 되거든요. 그 진짜 와서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냐? 어떻게 받냐? 얘는 도대체 몇 킬로 가냐? 그래서 충전만 하면 42.195를 지치지 않고 갑니다.
뭐 10시간 쇼핑을 해도 전혀 지치 않았어요. 그 이러면 장애가 낙인화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고 그 이용석 실장님께서 프레임에 말리고 있다라고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신 것 같은데 전략적으로나 되든지 말든지 간에 사회적 배제 지수를 그 모든 그 장애 지원 계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에서 사셨던 장애인분과 지역사회에 사셨던 분과 학력의 문제, 뭐 또 교육의 문제, 뭐 주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가 장애인을 배제시켰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본 거죠. 그 프레임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꼬이는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성과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증이냐 경증이냐라는 문제를 넘어가면은 신체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크게 장애를 이렇게 분류라는 말이 좀 재수없긴 한데 하긴 여튼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정신적 장애가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활보는 거의 깜빡이도 못 키잖아요.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지원 계획을 보면은 그래서 혼자 식사하는 게 일주일에 몇 번이십니까? 그죠? 그리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이십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지역사회 주민과 몇 번의 교류를 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회적 배제 지수죠. 그렇죠? 그럼 정신장애인분들도 활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군님의 또 하나의 위대한 영도력은 또 뭐냐면 그 권리보장법을 주장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이 한 3년 전에 장애인 기본법을 제정했단 말이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국가는 장애 유형과 성과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권리보장법에도 유사한 전문이 써 있을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체만 왜 활보를 받아? 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유형과 성과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는 권리 보장해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사회적 배제 지수가 진입하고 모든 유형과 평등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은 정신장애인들도 활보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길이 열린다. 그래서 장군님께서 이 두 가지 그 아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이 프레임 전쟁을 목전에 두시고 설계를 하셨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실화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장애운동은 뭘 좀 준비해야 되냐라는 환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야마가 그렇게 멋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애운동의 고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진영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얘기하고 일부 진영에서는 또 민중주의를 얘기하는데 이 교량의 틀을 죄송하지만 장총과 장총련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앞서서 그런 말이 있죠. 본 기고문은 우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물론 뭐 우리 이상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생생한 비판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다 같이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다시 안타까운 현실로 돌아왔구나. 우리가 앞에 1시간 동안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불편한 현실과 암울한 현실을 얘기했지만 그래서 등급제 폐지한다잖아. 그럼 앞으로 뭔가 좀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다시 지금 뭐 기대나 우려, 폐지 이후에 어떨까를 돌아보니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이런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총량과 예산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를 할 수밖에 없고 제일 민감한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주고 있는 활동지원부터 다루게 된 거죠. 거기서 우려되는 점은 다시 아까 앞서 말씀 나눴던 그 등급제의 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확장성, 그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신장애 영역도 미흡하지만 계속 말이 또 제도 또 필요성 얘기가 나오고 뭐 안락사 부분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법을 개정해서 안락사도 논의를 붙이고 정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이 등급제 폐지에서 발생되는 것들의 확장성도 굉장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화두를 던져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저는 깊었습니다. 또 이제 뭐 정치 세력화나 앞으로 미래의 방향까지 또 얘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부족했거나 더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아까 이상호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안락사 얘기를 했는데요. 전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 낙태금지법이 위헌으로 헌법 불합치. 헌법 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낙태가 합법화되면은 이 우생학적으로 장애인을 이제 태아가 판별됐을 때 낙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생겨야 된다.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낙태 금지 이 얘기 나왔을 때 여성의 권리가 신장된다라는 그게 가장 이슈화된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서 장애인 권리는 어디에 이게 되느냐? 그러면 장애인은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보이지는 모습에서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뭐 이러면 아,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라고 보여지지만 저 자체는 24시간 내가 장애인이야 이러고 살지는 않거든요. 내가 장애를 느꼈을 때는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나 어떤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장애인이라고 느끼거든요. 됐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장애를 느끼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받거나 낙인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낙인화되고 차별받는 걸 없앨 수 있느냐. 아까 이상화 소장님은 장군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영감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장애 해방이라는 걸 무엇으로 장애 해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장애 해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장애를 인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내 욕구와 내 사정과 내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 사회 속에서 그 구조 안에서 내가 인식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장애 등급제가 생긴 지가 몇 년이 된지 아세요? 36년이에요. 31년. 예. 89년에 심신장애인 복지법 이것에 의해서 장애 등급제가 처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신장애인 복지법에서 다시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환됐는데 장애인 복지법이라는 게 30년 이상 진행되어 온 게 이미 구시대적이고 낡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장애인의 권리와 이 인권과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지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영감님 의견이거든요. 예, 여기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것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 사람이 사는데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0년을 산다라고 하지만 장애인은 솔직히 5, 60년밖에 못 살아요. 지금 현재도 청기수명이 낮거든요. 그게 왜냐면 장애 상태를 오래 살아오다 보니까 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기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고 아까 김효진 대표님이 아기 낳을 때 상황을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아까 임산부가 해외에서는 일시적 장애로 얘기되는 것처럼 저희 장애도 때에 따라서 60년 동안 똑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나 서비스의 양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애를 갖고 내 스스로의 삶이지만 상황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나 이런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의지하지만 결혼하거나 취직을 하면은 부모님에 대해 의존도가 따라지잖아요. 장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장애 여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이 사회복지 구조화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장애 유형별, 장애 시기별,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변화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 등급제는 없어져야 되고 지금 유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예산도 OECD 평균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장애 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공적급여, 그러니까 사정을 다 했어요. 조사를. 그런데 서비스를 연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적급여로 충족이 어려우면 민간 서비스로 연계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공적 급여가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우려의 지점이고요. 그럴 때 민간 서비스 연계를 1, 2, 3급 중증의 경우 거주시설 입소로 연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는 사실 심각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하시는 전문가들은 사실 답이 없이 바로 시설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탈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조사를 통해서 시설로 연계를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금지라는 것을 좀 명확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이문 전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끼리 싸우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왜 수혜를 받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는 장애인. 근데 이게 뭐 대놓고 푸닥거리하면서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전체의 권익 향상을 위한 어떤 큰 방향이 있는데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게 되는. 나는 이미 이제 받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정말 정부가 바라는 걸일 거다. 그래서 좀 우리가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지금 탈시설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탈시설 정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되게 문제가 되겠고 예산의 장애인 복지 예산의 이 전반적인 그 프레임을 봐도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비스가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노동부하고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소득이 발생됐을 때 그 생계급여가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나 이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뭐 아니면 도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서비스마다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제발 이것을 얘기할 때 장애 등급제를 얘기할 때 조금 더 근본적인 그 등급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야지 그게 서비스와 연관돼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페이가 내 조각이 작다 크다로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제 생각에는 중요한 놓친 부분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공공과 민간의 이 구조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풍선 효과란 말도 있듯이 공공이 못하면 민간으로 가는 민간의 책임을
그런 성향도 보여왔거든요. 역대 정권에서. 그거가 또 필요한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악순환의 고리. 거기에 또 빠질까 우려되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뭐 아까 반복돼서 나오지만 총량의 문제 얘기할 때 예산이 없으니 총량은 그대로고 없으니까 양보해라. 없으니까 조사해야지. 그러니 민간으로 가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을까? 또 그것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또 우리 저 기대와 우려 이런 부분 나왔는데요. 뭐 플로어에서 의견 또는 발언자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세 번째 마지막 순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 근무하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하고요. 오늘 되게 장애인 등급제 겉핥기식이 아니라 왜 생겨났고 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다뤄주셔가지고 약간 장애인 복지론 한강을 들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운동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것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제 시각장애인분들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등급제 이슈가 되게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본인은 장애인 등급제를 거부한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급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나는 그 장애인들에게 판정을 강요하는 그런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봤자 얼마 주지 않는 서비스의 질 이런 품질이나 양의 문제들을 거론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나는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일만 남아 있는데 이걸 왜 병원에 가서 증명을 하고 또 그걸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인지가 너무 싫어서 본인은 병원에 가지 않고 서비스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궁금한 점 두 가지를 김효진 대표님이랑 이상호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를 갈 거라고 단계적 폐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단계적 폐지이기 때문에 등급 판정에 대한 것은 잔존해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러면 병원에 간 장애인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판정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장애가 심하고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고 또 그 외에도 그럼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방향에 대한 것도 조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등록제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는 게 근본적인 그 이유거든요. 등록제 자체도 없어져야지 되고 등록제 자체가 없어지면은 개별 서비스에 대한 판정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비장애인 장애인에 따라서 내가 서비스 필요할 때 그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난 이런 서비스 받고 싶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제 자체까지 지금 폐지를 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많다. 그래서 현재는 등록제는 놔두고 등급제만 없애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면 등록제가 없어질 때 등록제가 없어지면요, 뭐가 오냐면요, 장애 유형도 없어져요. 네. 등록제가 없어지면 장애 유형도 없어져요. 내가 시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이면 점자가 필요하면 점자를 서비스를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점자책이나 뭐 음성 녹음하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서비스에 내가 그 예산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아통역사를 내가 써서 그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뭐 대중교통에 이용할 때 어떤 그것들을 예산을 사용한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등록제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장애 유형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고도 비만이 장애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체형만의 장애냐고 얘기하나요? 안 하거든요. 근데 체형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 지붕으로 머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장애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특수한 이동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큰 차량이, 대형 차량이. 그런데 체험원에게 그 서비스를 우리 사회복지 안에서 제공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록제까지 없어지면은 혼란이 너무 심해요. 저는 개별화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의 그 서비스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개별화 판정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화 판정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등록제까지 없어지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요? 다른 분들 고관투수가 세이브까지 다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두 분을 답변을 요청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두 분이 아니, 양영인 대표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맞춤형이라는 말과 종합조사는 굉장히 모순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가 이제 그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맞춤형이 아니라 개별형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별형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유가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현재 틀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듣기 좋은 말이 맞춤형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춤형은 불가능한 거죠. 이 종합조사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 등록제 자체가 폐기되는 게 맞고 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 그건 사실은 원인인 거죠. 유형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근데 어떤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내가 그러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필요, 욕구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를 전달할 수 있고 그 필요가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앞으로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15가지 유형을 이제 등록제로 해서 장애 유형으로 이제 통합하고 모든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옆에 청각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못 듣고 그럼 이 청각장애인하고 내가 소통을 하려면 소화를 하거나 필답을 해야 돼요. 근데 전 내성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손으로 소화를 못하고 필답도 안 돼요. 저는 이 청각장애인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비장애인이 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비장애 장애라는 이유로 우리는 이 사람과 내가 소통을 할 수 없는데도 같은 분류로 묶어버려요. 이게 지금의 장애를 규정하는 사회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애라고 해서 항상 묶여있는 것에 대단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형으로 나누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더불어 살아야 되고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데 저 사람과 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장애우라는 말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쓰는데 장애우라는 말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60살 먹은 노인과 3살 먹은 아이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논리가 한 가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장애 유형도 유형에 따라 소통이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것을 한 무리에 묶어서 너는 장애인이야 하고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 팀장님. 그 시각장애인들이 왜 등급제를 반대하냐, 왜 니네들을 반대하냐 이런 얘기 전 예전에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시각장애인들은 자기의 정보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이거는 공유되는 정보가 지금 되어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활동보호조인도 이용하고 근로지원인도 이용하고 저희 직원들 도움도 받지만 한두 번, 두세 번 저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 정보는 제 정보가 아닌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이 등급제 폐지라고 하면 어차피 서비스가 서비스별로 또 장애임을 증명해야 되고 지금 이 바뀐 거에 따라서도 뭐 몇 년 단위로 또 갱신을 해야 되고 뭐 어쨌든 등 그때마다 제3자 앞에서 너는 장애인이야 하라고 하는 낙인을 공개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 빼고 솔직히 이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간에 혼자서 그런 정보 처리나 뭐 이런 비공개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시각장애인 저 입장에서는 당장 뭐 진단서 하나 띄러 가라도 저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상실감, 좌절감, 낙인감을 이제 받아가면서 과연 이거를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비스의 양이 뭐 원하는 만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 시각장애인들이었고 지금도 또 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여전히 계시긴 하죠.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사항은 사실 정부 계획은 의사에게 기본적인 등록제가 유지되니까 진단을 받되 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영역별로 이제 고안해서 만들어가고 그걸 조사원이 같이 판단하겠다. 그리고 아까 시군구 단위까지 또 다른 전달 체계를 두어서 누락되는 걸 막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껏 얘기해온 많은 우려되는 요소와 한계 때문에 제대로 갈지를 이제 걱정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문제나 방향 또 가치에 대해서는 발언자분들이 답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저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마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에 활동 지원가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장애 등급제 폐지에서 이제 종합 조사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제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종합 조사표를 적용받으려면 기존에 있는 등급을 새로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 등급이 유지가 된다면 언제 재판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 종합조사표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거는 현재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등급 유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계속 3년 후까지, 그러니까 장애등급제 폐지 7월 이후부터 3년 후까지가 지속될 거고, 현재 지금 종합조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규로 이제 장애 등록하셔서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장애인이신 분이 새로 이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인 거는 7월 이후에 그 변화되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환경이 아니라 3년 후가 문제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년 동안 받게 되는 거는 계속 서비스가 받고 그다음에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 지원 시간 최대 그전에는 이제 441시간인데 이제 최대 480시간까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서비스의 급여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480시간을 받기 위해서 종합조사주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3년 후에 기존에 이제 최대 급여량을 받았던 분이, 그러니까 기존에 최대 급여량을 받았던 분이 다시 또 3년 후에 480시간의 최대 급여량을 받으려면 ADL에서 모두 만점, 그다음에 IADL에서 모두 만점,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현병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1인 독거 가정이어야 되고,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 또는 2층에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의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480시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지고 보면 이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거죠. 이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꽤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요. 등급제 폐지, 저희 오늘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등급제 폐지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활동가일 수도 있고 단체에 소속될 수도 있고 여러 과정 중에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관점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한 분씩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장애인의 삶은 그닥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발전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후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장애인 서비스는 한정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급제, 어쩌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사실 것이다. 이러한 이러한 제가 이렇게 전제를 두었던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도 계속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결국 그 서비스의 그 총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들도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장애 등급제 폐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뭐 그렇게 큰 뭐 사회적 변화나 환경의 변화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이 서비스 영역 내에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는 꽤 이제 크신 영향을 미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장애 등급제 폐지가 그동안 장애가 더 심하고 그다음에 더 가난하고 그래야만 서비스를 받는 기존의 틀을 깨트릴 것인가? 저는 이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훨씬 더 이러한 더 장애가 심하고 더 가난해야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은 훨씬 더 공고화될 것이고 훨씬 더 뭐랄까 아주 잘 만들어질 것이다, 더 정교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 역시 장애계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만큼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보면은 이런 시스템의 변화 자체가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시스템의 변화는 변하고 제도의 변화는 변하고 장애인의 삶은 인간으로서의 삶으로서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러면 이제 욕 먹겠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별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가 또 필요하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마무리 질까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이현주 팀장님. 당사자 참여, 당사자주의 뭐 여러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 등급제 폐지 부분, 서비스 지원 부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계가 같이 공동적인 어떤 그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어쨌든 등급제 폐지가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혼란의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다들 슬기롭게 지혜를 좀 모아서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피해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다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대한민국 장애운동에서 내지는 뭐 많이는 못 봤지만
외국의 사례에서도 예산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운동이 어쨌든 입법 운동을 했던 역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예산 총량 결국엔 본질이 걔가 아니겠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성영향평가를 하고 그걸 기재부가 모아서 국가의 재정에서 성인지 예산이 얼마만큼 추동되고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거든요. 그럼 장애운동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총량이 부족한 건데 얘를 어떻게 박수를 키울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주류화를 이제 이렇게 뭐 소박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입법 체계에서 그럼 주류화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저의 조심스러운 문제 제기는 장차법이 왜 복지부에 있냐는 거죠. 법무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투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무부로 가서 빵 가잖아요. 그죠? 근데 장애인은 차별해도 맨날 사랑으로 함께해요 이러고, 이게 무슨, 그죠? 그지가 있는 거죠? 장애 여성 여가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편의시설 이게 국토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직업재활 및 고용 이러면서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걸려 있는데 노동부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어쨌든 그 핵심 부서에서 박스가 커지겠죠. 예산이든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전략적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사회가 명확하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 권력을 보거든요. 시설이 한 1조 넘게 쓰죠. 그 복지관이 한 1조 넘게 써요. 이름 다 모아봐야 100억 안 될걸요? 맞죠? 80몇 억인가? 뭐 그렇죠. 그럼 이게 몇 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총량을 확대하고 있는 데는 1000분의 1 갖고 정말 막 죽을 똥 살 똥 이러고 있는데 총량 확대 전혀 관심이 없는 데는 2000배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태세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 네.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선택할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고, 그리고 서비스별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사실 많지 않아요, 인원수가.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데,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신 호흡기 장애인들이나 중증 와상 장애인 분들에게 24시간 지원될 수 있는, 적어도 정말 이번 기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범조사에서 제가 알기로 그 24시간 해당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다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우리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장애 등급제 폐지가 결국은 기대를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면, 장애인 관련 정책에 우리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핵심은 인파워먼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의 권한을 되찾아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한 번도 권한을 가진 적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계속 제3자 타자들이 만든 그 정책의 대상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전달 체계가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참에 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또 유형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지금 이제 우리 전환의 시기가 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장애인 스스로도 유형별로 사실은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 유형별 이해관계에 갇히지 말고 장애인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결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는 장애인이 더 이상 시설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 나와서 24시간을 공적 서비스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편안하게 내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궁극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요, 그 복지 예산이 장애인에게 주는 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비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걸로 제가 뭐냐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플러스의 삶이 아니에요. 뭐냐면 마이너스의 삶에서 0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복지 예산을 쓰는 게 마치 플러스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의 삶에서 0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0으로 갈 수 있는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단체, 특히 이제 장총 메이저 단체나 이런 곳과 함께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대나 서비스의 양을 넓히는 이런 걸로 더 이상 장애 등급제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논쟁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예산을 늘리기를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뭐랄까요? 정책 제공자의 관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관점, 프레임 뭐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2시간 넘은 이 시간이 그 중요성이 뭔지를 굉장히 알려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깨알 홍보를 하자면 그게 바로 아고라의 장점이다. 우리 장애인 아고라의 장점이 아닐까. 혹시 뭐 느끼셨나요? 네, 크게 대답해 주셔야죠. 사실 모든 정책 제도가 시행착오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다룬 주제가 등급제 폐지입니다. 근데 등급제 폐지와 그 이후에 저희가 꿈꾸는 이 삶이란 거는 어떤 계층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저희가 개선을 요구하고요. 정책을 또 입안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 관점을 가져야 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주 발언자분들, 또 우리 방청객분들, 오늘 촬영과 이 제작에 애써주신 스태프분들, 또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아고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